북한이 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무엇을 노린 걸까요? 4년 전 스스로 했던 약속을 깨뜨린 겁니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얼마나 이번에 맘먹고 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시죠. 선간 천지를 태운다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눈부신 화강의 지면을 불덩이같이 닳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 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여 오늘 오후 동해상에서 합동 지혜공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신경민은 무슨 영화 찍는 것 같이 제작을 했네요. 자랑할 만하니까 이제 저렇게 한 거겠죠. 지난번에 실패도 며칠 전에 있었고 예. 이번 화성 17호는 정말로 깜짝 놀랄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지금까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네 없네 그러고 논란이 있었고요. 미국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2년 전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km를 올라가 가지고 다시 저는데 이번에 1600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도 한참 날랐기 때문에 재진입 기술은 확실히 있다라고 이번에 증명을 해 보인 거고요. 또 하나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겁니다. 원래 액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 데만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네. 액체 연료는 주입을 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 안에 쏴야 됩니다. 예. 이런 한계가 있는데 고체 연료는 몇 분 만에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썼다. 이게 세 가지 추진체가 필요한데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고체 연료를 하여튼 일부라도 썼다라는 예.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ICBM은 이것은 전에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이제 또 하나 지금 굉장히 의심인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은 탄두가 여러 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탄두라고 하죠. 탄두가 소형화됐다. 만약에 거기 핵을 장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미 사거리가 10,000km를 넘어서 일본은 지금 15,000km라고 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거의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본토뿐만 아니고요. 미국 본토를 넘어서는 것도 지금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사거리가 이 정도라 그러면 정확도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만은 오히려 정확도가 없는 것이 지금 굉장히 위협이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술적 난제를 해소 내지는 해소 직전에 된 완성이 내지는 완성 직전의 단계에 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예. ICBM을 북한이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차지영 교수, 그래서 이름을 괴물이라고 붙였나 보죠? 아닙니다. 그거는 뭐 일본 그러니까 북한은 원래 화성형 17형이라고 예.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 미사일이 선보인 것은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이 실물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일종의 보여주기식 그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발사가 되고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때 나왔을 때 저 길이가 22m 정도인데 예. 저것이 미국이나 소련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방의 기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괴물 ICBM이다. 그렇게 붙였던 것이고요. 사실 북한이 마지막으로 지금 그러니까 ICBM을 쐈던 것이 2017년 11월 달에 쐈던 거거든요. 그건 화성 15형이라고 북한이 명명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이 화성 15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탄두가 한 개만 장착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거리도 미국까지 가지만 미국 서부 해안 정도까지만 가는 걸로 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미국 전역을 다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다 탄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 북한이 4년 전에 스스로 모라토리엄 하지 않았습니까? 유예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깰 것 거의 다 깨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만이었죠. 그러니까 지난번 2017년에 화성 15호를 발사를 성공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위 이제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돼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만나기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이 일관되게 했던 것은 소위 핵무기의 고도화, 즉 핵을 더욱더 소형화시키면서 강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쏴서 보낼 수 있는 미사일, ICBM을 더욱더 고도화시키는 일관된 전략으로 갔다라는 것이 지금 확인된 것이고 예. 결론적으로 뭐 지금 다시 뭐 문재인 정부의 프로세스가 어쩌니 얘기할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이렇게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을 하려고 그럴 텐데 그것이 아니라 미사일과 핵을 고도화시키면 시킬수록 당신들의 정권은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사일과 핵에 대한 방어 체제를 넘어서는 대응 방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과제라고 예. 봐야죠. 거의 뭐 영화 찍듯이 그렇게 화면을 구성하고 지금 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선글라스를 쓰고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또 멀리서 망원 렌즈로 경락고를 열고 나오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정말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모습을 과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습 보면 무슨 뭐 톰 크루즈 같지 않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찍는 것 같습니다. 네. 왜 북한이 이러는지 한번 의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NSC를 열고 일단 규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발표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요구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관국들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당선인 측도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밤늦게까지 상황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발표 들어보시죠. 어제 늦은 밤까지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김성환 간사 등 위원들과 상황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면밀한 안보 태세 점검과 관련해서도 수시로 보고받고 수시로 들을 것입니다. 과거에 북한은 늘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 교체기에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신정부 출범을 맞이해서 북한은 늘 이렇게 과감하게 도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왔습니다. 형은택 변호사, 지금 북한이 이 시점에 저렇게 ICBM을 발사한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미국의 관심이 전부 이제 우크라이나, 유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유럽에 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만큼 한반도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쪽에 우리도 있다. 우리도 뭐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 지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아까 김은혜 대변인 말씀처럼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이기도 하고 어쨌든 윤석열이 당선인이 그동안 이제 보여온 모습이 있거든요. 뭐 선제 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르겠구나.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사실은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지금 ICBM도 있지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일본 너머로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핵실험 이런 정도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뭐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지금 유엔에서는 이거를 해결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가지고도 러시아와 중국 대
미국 이렇게 결의하고 있어서 유엔 안보리에서 뭘 결의 끌어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체기에 있지만 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잘 협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우리 쪽을 동시에 겨냥했다 이렇게 저는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성무 단장은 어떤 의도로 보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뭐 그대로죠. 실제로 정권 교체기에 어떤 다음 정권에 대해서 자신들의 무력을 실질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남북 협상이라든가 특히 또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의도를 뭐 노골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반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 5년간에 우리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과정 꾹꾹 참았죠. 심지어 우리 기억을 합니다마는 북한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무슨 불상의 발사체니 또는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심지어 인터넷 같은데 불상이 날아가는 모습 같은 그런 희화된 풍자도 있었는데 결국은 지난 5년간 북한은 처음부터 예고했던 핵의 고도화, 전술화, 전략화에 시간을 벌었고 그 결과를 갖다가 당당하게 지금 자신들로서는 아주 대내외 크게 과시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했던 그 과정들이 그야말로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5년간 저희들이 많이 비판을 해왔습니다마는 어떤 굴종적 대북 저자세 그리고 일방적인 대화 구걸 자세 이 결과가 오늘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다가온 것이다. 자, 예. 그러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핵무기를 또는 저런 가공할 만한 그 능력을 가진 미사일을 현실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할 경우에 너희들이 치를 대가가 엄청나다고 하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대화에 치중하다가 북한이 무기 개발하는 시간만 벌어줬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 주장인데 신경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건 일리는 있지만요. 북한은 자기의 그 고유한 기획과 이 실행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년대 초에 이 북한 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사실 고폭 실험하고 북한 핵물질에 치중이 됐다면은 이 다음 단계를 위해서 2025년도에는 소양화까지 포함을 해서 마지막 단계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갈루치니 뭐 이런 미국의 정보기관들의 그 예측이 나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하나 서프라이즈는 북한이 적어도 5년 이상 앞당긴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22년도 단계에서 거의 운반체와 핵의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지금 완성을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보에 실패를 했고요. 제재 회피 수단도 북한이 극도로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해놓은 것이 지금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니탄 네타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북한의 이 고유한 지금 기획이 있습니다. 이 기획을 어떻게 해서 회피를 했는지, 예. 왜 이게 과학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이 됐는지를 알아내야 되고 제재 회피 수단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보상으로 또 외교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국제사회의 현실입니다. 차정 교수 보시기에는 북한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어느 쪽을 더 의식해서 저런 도발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양쪽 다이긴 하지만 북한의 의도는 미국이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북한이 이런 식의 그런 아주 강력한 도발을 보여주는 이유는 대북 제재 자체가 무용하다.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는 틀렸다. 예. 그런 걸 미국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은 협상장으로 빨리 나와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숨통을 칠 수 있는 그러한 회담을 하자는 쪽에 저는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정신이 팔려 있는 미국 그리고 정권 교체기에 들어선 한국. 이 양쪽을 다 겨냥해서 이런 도발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지금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대선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을 놓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선 과정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황상무 단장,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는데 버르장머리라는 표현이 좀 버르장머리라는 표현 이제 따지고 보면 과거에 예. 그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그랬죠. 그러다가 외교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난관을 맞닥뜨렸던 적도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잘 풀렸어요. 외교적 용어가 이제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대중 연설을 하다 보니까 예. 저 말씀이 나온 것인데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저희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북한이 도발로 나올 경우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우리도 맞대응으로 힘에 의한 균형을 유지하겠다.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온 게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도발하게 되면 선제 타격론을 얘기를 한 것이죠. 선제 타격론이라는 것이 일각에서는 전쟁하기 불사한 노론이냐 그게 아니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도발 원점과 지휘부와 그 또 지원부를 선제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정밀하게 타격을 해서 전쟁의 화근을 없애겠다. 그 정도의 우리가 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가상의 목표를 정해서 정확하게 때리는 대응하는 그런 군사 합동 훈련도 보여줬는데요. 예. 그런 능력을 과시함으로 해서 북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또는 우리를 위협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겠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해체된 게 아닙니다. 핵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분명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또 단합된 능력을 보여주면 충분히 우리는 북한이 핵미사일 아니라 그 이상 더한 걸 갖고 있더라도 예.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버르장머리, 선제 타격, 근데 이런 것들이 북한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당선인이 이제 선거 기간 중이지만은 북한이 남쪽을 상대로 해서 도발할 기미만 보이면은 선제 타격 해버리겠다고 그랬고 사드 배치 미국에 요청을 했다고 그랬고 또 김정은이 좀 도발을 하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볼래? 해봐 그럼.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여다오. 이런 의미라. 그렇지. 할 때만 해봐. 버르장머리 한번 고쳐줘봐. 이제 인수위 사람들이 좀 명심해야 될 게 선거 때 후보가 했던 말대로 했다가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 훨씬 더 엄혹한 남북관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정태근 의원은 정세현 장관 발언 어떻게 들으시나요? 저분은 뭐 지금 거의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굴종해야 된다.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태도인데 버르장머리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됐습니다만 저렇게 김정은이 대놓고 미사일 실험을 하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되는 겁니다. 예. 지난 5년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을 거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지휘소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미 연합 훈련이 실기동 훈련이 진행되면은요, 북한은 초긴장 상태에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북한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미에 있는 전략자산 굉장히 전략적 무기들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훈련이 동원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모든 것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욕을 했을 때도 미사일을 쐈을 때도 말로 계속 일관한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말도 제대로 못한 거 아니에요. 도발이란 말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4월 달에 연합훈련이 있어요. 8월 달에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대규모의 실기동 훈련을 해야 되고
미국 측에서 대규모의 실기동을 할 때 비용을 부담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 얘기를 해서 한반도에 니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에이테킴 쏘고 뭐 했는데 그런 정도 방어 무기를 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이 당신들이 그렇게 망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신들이 위협할 만큼의 것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미국 측에다가도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측에다가도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 이제 바이든이 지금 5월 달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5월 달에 오면 저는 충분하게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무기들이 이 소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시진핑과 어떤 통화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진핑에 대해서도 중국이 계속 북한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고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뒷문을 열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실제로 미중 간에 있어서 상당히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했지만 우리 그렇게 못한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저런 도발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예. 그것이 하는 것이죠. 말로만 앉아가지고 규탄한다, 도발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북한의 이 ICBM 발사 하필이면 지금 이런 선을 넘은 도발이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중에 일어난 일이라서 생각해 볼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상황을 지휘를 해야 될 벙커가 청와대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 윤석열 당선인 청와대는 이제 결코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5월 10일에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벙커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 그것도 역시 이용하지 않겠다. 국가지도통신 차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청와대 벙커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답변을 들어보시죠. 그 취임 전에 용산 집무실로 이전 못할 때에 청와대 벙커 대신에 이제 비상용 국가지도 통신 차량을 쓰기로 했다라는 보도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5월 10일에 저희의 직무를 시작할 때쯤이면 어떻게 확실하게 벙커도 저희가 완비할 수 있을지 전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무슨 다른 별도의 장소에 C4I를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겁니다. 저는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신경민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뭐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지금 뭐 국가지도통신 차량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벙커를 대체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됩니까? 중계차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방송용 중계차보다 좀 작은 규모라고 그러는데 아니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청와대가 피습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없고요. 지금 5월 10일 개방이라는 이 결정적인 날짜를 다 공지를 해놓고 이걸 계속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눈비, 바람 뭐 다 쳐도 무조건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약간 좀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을 요구하는 시점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월 10일 무조건 개방을 하는 건 맞아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정말로 개방이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면은 국방부로 이동을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국방부에는 C4I가 그래도 비교적 다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맞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무조건 절대로 하루도 한 시간도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대통령으로서 맞는 자세인가. 5월 10일 0시부터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1분 1초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내가 안보에 관한 한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렇게 경직된 자세를 보이는 건 대통령으로서 맞아 보이질 않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네. 군사 전문가기도 하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지금 뭐 잘 갖춰져 있는 청와대 벙커가 있는데 그걸 굳이 놔두고 그 차량으로 가서 지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던데요. 맞는 얘기죠.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굳이 5월 10일 날 청와대를 돌려주겠다고 하느냐. 국민들이 청와대 돌려달라는 적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보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제대로 정의 위치에 있어서 국가라든지 아니면 국군을 지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차량용으로 쓰겠다는 건데 왜 차량용을 써야 되죠? 차량용이라는 게 임시지 않습니까? 전체 지휘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청와대 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안보도 불안한 상황에서도 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과반 이상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물론 졸속 너무 빠르다 이것도 있지만 안보 불안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북한이 ICBM 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우려가 더 커질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준비도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지금 국방부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럼 국방부 옮겨가면 국방부는 합참하면 다시 또 일군사령부로 수방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연히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집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청와대 일단 들어가셔서 이 상황을 일단 정리하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이전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때 결정하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지원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청와대 출입 기자 시절에 그 기자들한테 공개한 청와대 지하 벙커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5년인가 2006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968년도에 1.1 사태 터지고 난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뭔가 이게 지금 청와대에 보안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것인데 실제 가보니까 정말 단단하게 지어놨더라고요. 정말 단단하게 지어놨고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 계속 방치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이게 우리 이제 IT가 워낙 이제 발달되고 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기관리센터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기자들한테 오픈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또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장비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잠깐만요. 혹시 지금 나오는 이게 위기관리센터 바로, 벙커 그렇죠. 내부입니까? 위기관리센터인데 그렇군요. 저 전면에 이제 저희가 화면이 쫙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CCTV들하고는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면 부산의 무슨 어느 거리를 보고 싶다니까 바로 그걸 띄워서 보여줄 정도로 2005년, 6년도에 그 정도 상황이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발전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지하벙커 자체가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장면에서 저희들한테 보여줬던 것이 북한에서 지금 항공기들이 뛰고 내리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망까지 구축된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지금 국가 지도 지휘통 차량이라는 그 비상용으로 이것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비상시라고 한다면 과연 차량에 그럼 대통령이 지금 타고 있는 그 차량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지상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공격을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하벙커는 어떤 공격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윤당선인이 지금 청와대를 놓겠다는 데 대해서는 반대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도 지금 반대 여론이 높고 그리고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닥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 좋은 시설을 그냥 나는 청와대 이 건의 이런 국민과의 소통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무조건 놓을 거야라는 식의 접근은 저는 조금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습도 보이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모습도 보이는 걸로 봐서 아마 취임 초기에 야당 의원들 초청해서 안내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황상무 단장 지금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굳이 청와대에 잘 마련된 위기관리센터를 놔두고 차량을 써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너무 좀 이게 뭐냐면 사실상 논리가 좀 점프가 좀 돼 있어요. 그런 위기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면 차량으로 이동할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저 정도 국가위기관리센터 시설은요. 사실은 국가 기밀이긴 합니다만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곳에 서울 시내도 몇 군데가 있고 또 남쪽으로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 되면 당연히 글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동 상황에 이동 차량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에서 어떤 도발 상황에서 지금 전쟁이 아닙니다.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상황 모여서 북한이 쏜 궤적을 추적을 한 정보를 우리가 입수를 해야 되고 향후 도발에 대한 대응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거는 차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면은 그건 뭐 대통령이 다르게 마련되어 있는 수많은 안전시설에 들어가서 정말 긴밀하게 대응을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설들은요. 우리나라 곳곳에 아주 긴밀하게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은 굳이 청와대가 아니라도 된다. 그렇습니다. 정태근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청와대 참모들의 몽리나 알박기 인사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그 당선인 인수위원들 참모들의 행위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황상무 단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더 큰 관제센터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 당선인이 왜 그 5월 10일 날 고집을 해야 되냐 이겁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야. 아니 당연히 이제 뭐 거기서 지휘할 수도 있겠죠. 어디서 또 국방부를 가든 남태령 사령부를 가든 가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위기관리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기관리 하실 분들은 지금 청와대 안보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근무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선인께서도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 인수위원회에 있는 분들 그리고 참모들 그리고 당에서도 당선인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진언을 하고 설득을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 어차피 예비비 나갈 건데 관저부터 시작해서 고치라고 예비비 편성해 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당선인 쪽 사람들하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도 하루빨리 생각을 바꾸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그 참모들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올바른 방안을 내고 본인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과 당선인을 조그마치도 설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예. 자,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마침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통화를 했습니다. 한 2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한반도 정세 논의하고 안전관리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런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통화를 할 것이라고 아침에 김은혜 대변인이 예고를 했지요. 시진핑 주석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중국 국가주석은 한국의 대통령 당선인과는 통화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통화를 했는데 당선인과 통화를 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네, 이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도발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안보 상황 우려를 함께 하면서 지금 꽉 막혀 있는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 어떤 접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북한의 도발이 혹시 이런 분위기를 함께 공유하고 또 뭔가 막혀 있는 것을 푸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뭐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고 가는 말들이 별로 곱지가 않지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집 주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오늘은 들어볼까요? 세입자 얘기 나오고 뭐 전셋집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유로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잠깐 듣고 이어가 보죠.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저희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서운 집주인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시는 기자님도 계시더라고요. 집주인은 늘 국민이죠. 저희는 국민이라는 집 속에 살고 있는 세입자일 뿐입니다.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곧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데 필요한 거나 또는 어떤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이제 뭐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집을 판 매도인이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선인 얘기를 하셨는데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여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전 주인이 이사 가기 전까지 살고 새로 들어올 사람은 인테리어 할 때 다른 데 갔다가 인테리어 끝나면 오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것 물론 당선인이 집에 비유하기는 했습니다만 신경민 의원 이런 식으로 또 오고 가는 공방도 듣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글쎄 뭐 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뭐 서로 주고받는 게 국민들 보기에요. 너무 좋지 않고요. 이건 다 뭐 세주인이건 뭐 헌주인이건 간에 이거 한 발짝씩 물러나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누구한테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고 비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됐고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요. 지금 5천만 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또 외부의 위기가 지금 너무 심각하고 이건 결국 따지고 보면은 동북아시아 정세와 세계 정세와 직결돼 있는 문제니까요. 지금 이렇게 신구 권력이 한가하게 집으로 비유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맞아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물론 6월 1일 선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사정들이 있지만요. 두 분이 만나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풀어야 되고요. 이게 결국 6월 1일 선거가 있는데 지금 3월 달 선거도 끝나질 않았어요. 지금 3월 9일 선거가 끝나지 않고 2라운드가 제기되고 있고 결국은 6월 1일 선거에서 또 해서 3라운드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가 끝나지 않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가 예상돼 있고 예고돼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예.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요. 국제 정세와 겹쳐 보일 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우방들도 불안해할 겁니다. 황상무 단장 지금 용산 국방부청사로 취임식 전에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윤석열 당선인 통이동에서 집무하고 숙소는 지금 있는 곳에서 이렇게 출퇴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통이동에 침대 깔아달라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까? 근데 이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 보게 되면 정말 전례도 없었고 또 관례도 없었고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권력 이양기의 전임 대통령과 새 당선인이 이렇게 신경전을 벌인 사실이 없어요. 우리 과거에 벌써 몇 차례 정권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서로 신경전을 벌인 적이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아쉽고 많이 섭섭합니다. 새 대통령 당선인이 의지를 펼치면 그걸 좀 인정해주고 그래 당신한테 좀 잘해봐라 라고 덕담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현직 대통령의 몫이거든요. 미국의 정권 교체를 수도 없이 해온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들 같은 경우 항상 자기가 물러날 때는 그 백악관 집무실 서랍 안에 손편지를 써놓습니다. 공개된 걸 보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4가지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일단 먼저 당신의 당선을 정말 축하한다. 경이로운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성공의 사다리를 만들어달라.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해서 그 책임 있게 행동을 해주길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가져온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과 제도와 전통을 좀 꼭 좀 지켜달라.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정말 경무에 시달리겠지만 그래도 가족과 또 친구들과 많이 즐기는 시간을 가져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첫째 이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청와대로 안 들어가겠으니 용산으로 가겠다고 한 건데 우리 아까 정태근 박사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나갈 돈이거든요. 저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옮길 겁니다. 그러면 전임 대통령이 그거 예비비 다 책정돼 있는 건데 왜 안 해주는지 도저히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지금 40일밖에 임기가 안 남은 대통령이 4년을 임기가 되는 사람을 새로 지금 임명을 하겠다. 자기 사람을 임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새 정부에 출범하는 거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심한 얘기를 하자면 좀 염치도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야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식의 반대말이 뭡니까? 염치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감정적으로 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건 너무 몰상식한 행위다. 파렴치한 행위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저희도 안 좋고 서로 만나서 풀어야죠. 신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서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서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서로 편하게 좋게 해서 국민들 편안하게 해주고 또 다음 대통령한테도 덕담을 하고 또 저희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나라 국가를 맡아서 살림살이하느라 정말 수고하셨다. 그렇게 해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죠. 당연히 저는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고 보고 또 풀려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서로 양쪽에서 기싸움을 하는 형국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풀어야죠. 그게 당선인과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황 단장님이 되게 몰상식 파렴치란 말까지 쓰시는데요. 저는 좀 심한 표현이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들이 그러면 53% 넘는 지금 과반수 국민들이 다 몰상식하고 파렴치하다는 겁니까? 청와대에 지금 들어간 다음에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럼 청와대 아니 사실 백악관에 있는 분이 백악관을 그럼 펜타곤에 옮긴다 그러면 그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냥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비비 안 해줬다, 아니 뭐 인사한다, 뭐 사면한다 그런 조건을 걸 필요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그냥 만나서 인수인가 잘 되겠다. 그리고 이런 안보 공백이 없겠다. 그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왜 몰상식 파렴치란 말까 있습니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 도발이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양쪽을 좀 해결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더 멀어지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넘어갈까요? 않죠. 아니면 상식적이지 아니라는 것하고 몰상식 파렴치란 말은 다른 말이죠. 염치도 이건 좀 없다. 어떻게 임기가 2달도 채 안 남은 대통령이 그게 몰상식 자기 사람들을 파렴치란 갖다가 말 쓰시는 말입니까? 심느냐.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게만 얘기하시죠. 잠깐만요. 황상무 단장. 네. 예. 몰상식 파렴치라는 표현을 쓰셨고 현근택 변호사가 부적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제가 표현이 좀 과도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평가는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다로 정리하고 다음 분 얘기를 들어보죠. 예, 정태근 의원. 저는 지금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를 들면 집주인 얘기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매도인 얘기하잖아요. 본인들이 주인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집주인은커녕 간신히 세입자고 그것도 제한되어 있는 한정된 세입자들이에요. 일단 본인들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참모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당선인한테 다른 이 말 듣지 말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서 만나자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판단에 유감이 있는 것처럼 언급해서 유감이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서 어감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들이 왜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또 전하는 청와대 홍보수석은 또 뭐 하는 사람이고 아니 참모들이 좀 대통령한테 가서 당선인한테 가서 지금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당선인이나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라가 풀리죠. 네. 그러고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목전에 선거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사실은 본인들이 아부를 하는 건지 선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갈등 상황들을 양쪽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은 나라 걱정한다면서. 자, 그 정도 하시죠. 오늘 뉴스와이드가 아니고 여기 아크로폴리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예, 차정 교수 얘기 짧게 듣고 넘어가죠. 아니 뭐 제가 할 이야기를 뭐 정태근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뭐 패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이렇게 상황이 꼬인 가장 큰 이유 역시 뭐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인 것 같은데요. 감사위원 자리를 놓고 지금 가장 시끄럽습니다. 이와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회동 관련해서는 그러면 뭐 연락을 실무적으로 이철 예. 수석과 지금 주고받는 단계죠? 예, 아니요. 전화나 문자는 아직 없습니다. 아예 오지 예, 않았다. 아직 먼저 없습니다. 하신 적도 없고요. 먼저 하는 게 맞나요? 신경민 의원, 감사위원 자리가 중요하지요. 특히 이제 7명인데 현재 3명이 문재인 대통령 뭐 친여 인사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지금 2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 차이가 있으니까. 인사 갈등의 지금 모든 이 포커스는 감사위원이었고요. 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예. 이걸 이제 1대1로 하자. 그거 안 된다. 뭐 비토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아마 굉장히 엄청난 소란과 소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대형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법적으로는 물론 문재인 현 대통령한테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요구 사항을 보면은 당선인의 얘기를 또 참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접점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문윤 두 분이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취임식장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개연성도 있어 보여서 예. 저는 뭐 굉장히 걱정스럽게 이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원회가 감사원에게 감사위원 인선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일이 부대변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 들어왔습니까? 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내용 사실 확인부터 좀 해봐야 될 텐데 차재용 교수 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사실은 그 감사원법에 보면요.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제청을 누가 하기로 돼 있냐면 감사원장이 지금 제청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수위 측에서는 감사원 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권력 이양기 동안에는 감사위원을 제청하지 마라. 그래 종용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 지금 감사원도 인수위 보고하기로는 자신들도 지금 정권 이양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감사위원을 제청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청와대 측의 주장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 감사위원을 둘러싼 이 논쟁 자체도 저는 상당히 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 7명이니까 그러니까 다수결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동떨어지게 위배된 그러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였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 기간 중에 탈원전에 대한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이 형사 고발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러니까 친정권이다, 반정권이다, 아니면 중립적이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감사원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2008년도에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되고 난 직후에 당시 그 이전 정부에서 임명했던 감사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이명박 정부 초기인데 쌀직불금에 대한 감사 부실 논란이 일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상당히 커지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6명의 그 감사위원 중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임명한 사람 빼고 나머지 5명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만큼 감사위원들이 내가 그럼 친정권이다, 뭐 반정권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무조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상식과 또 이렇게 이 여론을 보면서 저는 감사를 해왔다는 것이 저는 뭐 그간의 전력을 본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부딪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정태근 의원 만약에 감사위원 문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지금 양쪽이 너무 꼬여 있어서 이것을 타개할 방법의 하나로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라인을 다른 사람으로 좀 바꾸면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라인 바꿔도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의미 없죠. 기본적으로 각자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감사원이 행정부에 속해 있습니다만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월성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감사를 했는데 이게 역대 최장 기간을 거쳐서 370일 만에 의결을 했습니다. 즉 감사원이라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는 이상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어요. 또 국민 감사 청구 같은 경우에는 채택을 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못하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한 감사위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역대 최장 기간에 기간을 끌어서 감사를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이거 앞으로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나마 현재 감사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이분이 외부에서 온 게 아니고 원래 감사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감사위원을 지금 감사원장이 제청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되는데 지금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됐을 때 그때 비서실장이 임태희 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문재인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때 경찰청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인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연락이 와서 임태희 실장이 당선인의 뜻을 받아가지고 아 이번에 경찰청장은 이런 사람을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실제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랬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문 대통령도 자꾸만 심정은 이해합니다.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대통령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실제로 과거에 공언한 내용이 있었고 후보 시절에 황교안 그 권한대행한테 얘기했던 내용이 있었고 그거대로 하셔야죠. 현근택 대변인.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는요 감사원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장 전직 하던 분이 거기 가서 대선 후보하고 지금 국회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을 가장 크게 흔드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논란이 된 겁니다. 감사원, 한국은행,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5분이 계신데요. 이분 다 지금 5분이 감사위원이 윤석열 당선인 임기 중에 다 끝납니다. 임명하면 됩니다. 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임기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임기 끝난 사람 임명하는 것이고 본인 임기 내에 또 있으면 인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지금 2명 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거 그럼 1명 추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위원들의 그 양심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원칙대로 하는 게 맞지. 본인 임기 내 임기 만료된 사람 임명하면 되잖아요. 임기 다 끝납니다. 5분이. 그렇게 저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사저에서 첫날 밤을 보냈지요. 마을 주민들에게 이삿떡을 돌렸다고 하네요. 앞으로 행보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겠다고 했는데요. 언제쯤 만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얘기를 들어볼까요?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그래서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저로 가셨다고 해도 또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은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민생 이렇게 살피러 돌아다니는 중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만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먼저 만날 가능성이 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저쪽에 지금 문 대통령 쪽하고 꼬여가지고 네. 그 꼬이는데 풀려면은 우선 감정부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당선인 측에 있는 측근들이 조금 겸손하고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가는 분하고 싸워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황상무 단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 먼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문 대통령하고의 그 관계를 먼저 풀어서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처럼 꼬여서 제가 자꾸 상식 얘기를 합니다만은 상식에 어긋나게 자꾸 이렇게 꼬이게 되면 방금 전에 우리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 제청 같은 경우에 그냥 맡기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최재 감사원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감사원 제청이 들어가다 하더라도 내가 감사원으로 제청을 하지 않겠다. 정부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난 정권에서 김호수 지금 현 검찰총장을 갖다가 감사원으로 제청을 요구를 했는데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했던 거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에 비하면 최재해 감사원장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는 때문에 상식적으로 풀면 되는 건데 만약에 상식이 안 풀리면 지방순회 일정 중에 당선인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건 저의 개인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무 무게를 두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황상무 단장 전망하시기에 안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굳이 안 만날 이유는 없죠. 만약에 대구 달성 쪽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드려서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안 만날 가능성이 아니죠. 있다고 제가 이제 보십니까? 말씀드린 게 상식적으로 서로 생각을 해서 풀면 당연히 만나는 것이 먼저 순서가 될 것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국민들이 많이 보는 것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한데 두 대통령과 당선인이 먼저 만나는 게 순리죠. 거길 먼저 풀어야 되는데 끝내 안 풀린다면 그렇게 순서가 전도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상식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글쎄요. 신경민 의원은 어떤 게 상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망설일 것 같아요. 이걸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마 굉장히 여러 사람한테 측근들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할 텐데요. 만나면은 굉장히 그 그림이 좋죠. 그림이 한쪽에서는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내리겠죠. 지금 당선인이 지방을 순회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정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대개 당선인들이 지금 너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 서울을 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을 가는 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대구를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고 만남을 요청을 하고 여기까지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너무 많아서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정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윤 당선자가 당선 1승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통합과 협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당선 소감에 비춘 상식은 현직 대통령과의 갈등을 먼저 푸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과의 갈등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문 대통령과 이 문제를 빨리 푸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문 대통령 만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자기 편만 챙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결코 윤 당선자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일정을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욕 판결, 재심으로 명예회복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은 이제 사실 재심 절차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어쩌면 이제 정치적인 재판의 성격도 좀 띄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건은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셔야 된다.
단기간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예. 저는 대통령이 무고하시고 대통령께서 억울하시다는 거는 심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예. 천천히 가시면은 반드시 가서 대통령 명예는 역사적으로 반드시 저는 회복되고 밝혀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저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4인 간의 채무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밝히지는 못하지만은 일정 부분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고 사용을 해서 갚아야 될 부분이고 또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있고 예. 현근택 변호사 지금 네. 정확한 뜻이 재심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까? 재심 신청을? 그러니까 탄핵에는 재심 절차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탄핵을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탄핵의 원인이 됐던 뭐 국정농단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재심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사 사건, 뭐 제3자 뇌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재심을 하겠다는 건데 재심이라는 절차는 얘기를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 중에 뭐 위증죄로 처벌받든가 아니면 그 서류가 위조됐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판이 뭐 1, 2년 한 게 아니고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 그 돈과 관련된 것들이 나온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모르겠습니다. 뭐 약간 정치적인 수사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재심은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수사가 1, 2년 된 게 아니거든요. 증인도 굉장히 많았고 증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증인들을 다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든지 아니면 그 서류가 다 위조됐다고 하든지 그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재심을 해서 무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 이미 사면 복권이 된 상황에서 재심 신청 얘기가 나오는 것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은 실제로 이 최순실 씨가 받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뭐 말 여러 가지 금전에 대해서 그것이 본인이 같이 경제적 공동체로서 뇌물을 수용한 것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재심 절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여러 가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회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야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대 총리는 누가 될까요? 안철수 인수위원장 상당히 유력했는데 슬슬 견제구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권성동 의원, 윤석열 당선인의 아주 핵심 측근 아닙니까? 만약에 국무총리 간다면 욕심으로 피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국무총리는 어떻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인수위원장 하면서도 국무총리 하기는 역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는데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또 안철수 위원장이 국무총리 생각이 있었다면은 인수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요? 왜 국무총리 생각이 있으면 맞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너무 요직을 연석해서 만든 것 자체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국민들에게. 저는 뭐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분석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어제 위원장님 뭐 국무총리 관련해 가지고 뭐 하시지 않을 것이다 뭐 하는 욕심이 뭐 이렇게 있다 이런 발언을 권성동 의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총리 연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입장이 있으신지요? 지금 정식으로 이제 일이 돌아가기 시작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 임무는 제대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실 지난 한 주는 인사를 정말 적절한 사람들을 찾느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고 그리고 또 이번 한 주는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보고를 통해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신경민 의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워낙 그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이라서 저런 얘기가 혹시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올 법하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는 굉장히 직원이 지금 여러 번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직원이 글쎄 뭐
당선인의 뜻을 반영했다기보다는 하여튼 그쪽의 윤핵관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걸 통합의 이미지로 갈 거냐, 지역의 보완을 하는 걸로 갈 거냐, 그 생각밖에는 없지 싶어요. 그래서 통합으로 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안철수 후보도 후보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결론은 그냥 주말 지내고 4월 달에 들어서야 날 거지. 지금 누구다라고 거론되는 사람 중에서 얘기를 하는 건 좀 이릅니다. 그래서 저 윤핵관 얘기가 저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사실은 전비가 많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윤핵관의 분위기, 국힘당 내부의 일부 분위기를 담아서 얘기하는 거라서 경고 사인이 지금 사실 여러 번 켜졌습니다. 차지원 교수, 아까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부분 중에 그 부분은 좀 사실이 다르죠. 그러니까 인수위원장하고 총리로 간 전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김영준 헌법재판소장 추천은 지명은 됐죠. 지명됐죠. 그랬는데 이제 청문회 준비하면서 안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했다가 간 적은 있는데 이제 저런 얘기를 합니다. 인수위원장 했다고 해서 총리 못 하라는 법은 없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번 그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께서 국회 추천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한나라당 대표였죠.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거국 중립 내각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거국 중립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국회 추천을 맡긴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후보자들에 대한 그 검증이 좀 매끄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여야 간의 협치의 가능성이 저는 커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황상무 단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어떤 스타일의 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역대 정부의 이제 초대 총리를 이제 골랐던 그 과정들, 인선 기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통합형, 화합형 총리를 고르길 원하고요. 그리고 또 좀 참신하게 대통령의 어떤 약점이랄까, 약점이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거나 그러면 좀 젊은 화합형 총리 또는 내가 좀 국정 경험이 적다고 하면 국정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평소 저희들한테 했던 얘기가 나는 정말 국민을 편가르게 하지 않고 통합으로 화합해 나가는 국민을 하나로 묶어서 가는 분을 모시고 싶다. 이런 의중은 여러 번 비추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군을 올려놓고 미리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그냥 물론 언론에서 여러 사람들을 올려놓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그 예상이 들어맞는 경우는 별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어떤 쪽으로 원하는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4월 초쯤 결정한다고 하는데 한번 봐야 되겠죠.